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왜 문제냐면요, 이 원가 절감과 내재화를 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 대비 과도하게 밑에서 소외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구간은 큰 그림상 무조건 기회라고 저는 봐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삼성전자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네요. 삼성전자 얘기 조금 해보고요. 오늘 마침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한미반도체 하나정밀기계 관련 뉴스가 있었죠. 네, 이게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뭐다 연관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요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볼 텐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답답하고 지루합니다. 정말 징글징글하죠. 지난 9월달 추석 연휴 전후부터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연휴도 길었고 또 10월 초에 공휴일도 연달아 있었던 데다가 지금 금투세 이슈가 생각보다 더 늘어지는 바람에 여러모로 지금 우리 시장이 답답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어쨌든 우리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대응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내야 될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최근 2주 연속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시장에서 그동안 어떤 부분들을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주가가 최근에 충분히 많이 하락을 했고 PBR 1배, PBR 1배 수준까지 또 내려왔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의 심각성을 이제 깨닫고 손절매를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유튜브 틀면은 삼성전자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죠?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지금 유튜브로 돌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이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저는 많이 보이거든요. 그냥 무책임하게 아무 얘기나 하는 것 같이 들리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삼성전자는 이제 6만 원 전후에서는 제가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좀 멈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진짜로 6만 원 전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기준 이제 2023년도도 다 지났기 때문에 내년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은데 예상 PBR이 이제 한 배예요. 딱 한 배, 1배. 삼성전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이 와도 글로벌 뭐 경기 침체나 코로나 팬데믹이 와도 1배를 잘 깨지는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는 현재 이 주가는 뭐 무조건 지켜진다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멈춰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멈춰놓고 좀 더 상황을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인식이 있는 자리인 거죠. 정말 앞으로 전망이 더 안 좋다. 그러면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멈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매수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사고 싶으면 하이닉스를 사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단기간 바닥을 좀 잡아주는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정도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때 하이닉스라든지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움직이거나 시장이 움직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런 흐름이 조금 나오긴 했거든요. 삼성이 멈추니까. 근데 아주 그렇게 만족스러운 시장은 펼쳐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의 심리와 수급이 워낙 꼬여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이닉스 이렇게 올라왔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차이를 보시면 이렇게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이수페타시스가 좀 많이 올랐죠. 이수페타 많이 올랐고 PSK 홀딩스 좀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 DI 이런 종목들 이거는 좀 삼성전자랑 연관성이 있는 종목인데 뭐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올라와 주면서 삼성전자 바닥을 기다렸다는 듯이 조금 파동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최근 흐름을 보시면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여기서 이렇게 하락할 때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잖아요. 근데 최근에 요 반등 조금 할 때 이때 보시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등 탄력도 약하죠. 거래량도 없고 이거는 아직은 바닥이 찍혔다. 진바닥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진짜 바닥이 찍히려면 반등 시에 거래량이 좀 의미 있게 터져줘야 되고 그리고 하락할 때보다 반등의 시세 탄력이 더 강해야 됩니다, 보통. 근데 지금 그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닥이라고 아직은 볼 수 없고 잠시 하락이 멈췄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앞으로 이제 시나리오는 두 개죠. 조금 더 바닥을 다지다가 나중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서 좀 더 고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바닥 잡기에서 그렇게 아주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어려운 흐름을 이어간다고 하면은 이 시장 지수라든지 전체적인 외국인 수급 동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좀 발목을 잡는 좀 핸디캡 요인이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가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서도 조금씩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하나 기사를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하이닉스가 HBM에서 지금 강자로 치고 나가면서 엔비디아와 독점적인 납품을 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 장비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한미 반도체와 계속해서 HBM을 연구 개발했고 여기에서 기술력과 퀄리티 그리고 수율을 끌어올려서 엔비디아의 그 입맛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삼성전자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마이크론도 최근에 한미 반도체랑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근은 아니죠. 좀 됐습니다. 납품 계약을 맺고 그때부터 이제 엔비디아의 서브 벤더로 인정을 받고 들어가고 있어요. 하이닉스의 이제 다음 가는 벤더로 납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만 아직 한미 반도체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 업계에서는 최근 삼성전자가 경쟁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그동안 반도체의 자부심과 자존심으로 인해 업계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랑 삼성전자랑 실질적으로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게 삼성전자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굳이 자회사인 세메스, 삼성전자 자회사입니다. 세메스가 반도체 장비를 개발 생산하고 있고 오히려 최근 제품 수율이나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원가 절감을 위한 장비 내재화에 대한 필요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이거죠. 원가 절감을 위한 장비 내재화에 대한 필요성의 의문.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왜 문제냐면요. 원가 절감과 내재화. 이 원가 절감과 내재화를 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 하이닉스 지금 원가 절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원가 절감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오히려 과잉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잉 투자를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기존의 D램과 낸드,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걸 잘했어요. 이걸 워낙 잘했기 때문에 기존 메모리 반도체에서 1등 업체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AI 혁신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조금 더 높은 비용을 주고서라도 나보다 기술력 있는 업체의 장비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내재화보다는 다른 기술도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대우를 해줘서 그 장비를 사용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리고 자꾸 이제 다른 장비 기업의 기술을요 빼다가 자기 자회사의 기술을 이전시키는 그런 좀 꼼수, 내재화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랑 삼성전자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느냐,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HBM4, HBM3 잘 개발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당연히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얘기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경영진의 결단력 문제, 조직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 그런 막연한 얘기 말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최신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볼 때는 이런 마인드를 빨리 바꿔서 좀 더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전향적으로 나서는 그런 자세를 봐야 돼요. 쉽진 않겠지만 그런 자세가 나와야 이제 지금 선도 업체를 따라갈까 말까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되면 따라가기는커녕 더 뒤처질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하나정밀, SK 하이닉스, HBM, TC 본더, 퀄테스트 탈락, 한미반도체 독주 지속이다. 테스트 결과 SK 하이닉스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상반기 하나정밀기계는 HBM 장비 한 대를 SK 하이닉스에 납품한 뒤 퀄테스트 진행 중이었다. 장비를 돌려본 다음 테스트 결과가 좋으면 대규모 발주를 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나정밀기계도 테스트 통과 시기에 맞춰 하반기 TC 본더를 대량 양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퀄테스트가 실패로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대규모 발주는 무효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따라잡겠다라는 이것도 결국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장비 단으로 내려가 보면 마찬가지로 한화정밀기계라든지 다른 본더 회사들이 한미 반도체를 따라잡겠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벌어진 기술력의 격차가 따라잡고 싶다고 따라잡히지 않는, 그래서 지금 1등 업체와 또는 2등 그 아래 업체들의 이 기술 격차가 계속 좁혀지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게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정밀기계는 현재 SK하이닉스와 차세대 본딩 장비인 하이브리드 본더, 그러니까 TC 본더 다음 세대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더를 공동 개발 중인데 이마저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이브리드 본더가 TC 본더 대비 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TC 본더와 다르게 하이브리드 본더는 기술 난이도가 급속도로 올라간다. 근데 이 하이브리드 본더는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HBM4에 들어갑니다. HBM4나 그 이후 단계에서는 TC 본더로는 안 돼. 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HBM4에 그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 기준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적층 기준을 완화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기준을 완화해서 이 정도만 되면 HBM4로 우리가 인정해주자.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HBM4로 다음 기술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업계나 학계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더의 도입 시기가 실제보다 수년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금 이 본딩 장비도 계속 전쟁이에요. 한미 반도체가 물론 리드를 하고 있지만, 자, 근데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삼성이 HBM3E 있는다. 4세대인 HBM4로 승부를 하겠다. 삼성전자 HBM4 기술력 보여줄 듯. HBM4 엔비디아 수에 더 크다. 선점 필요성.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HBM4는 HBM3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하이브리드 본더의 기술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TC 본더에서 지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브리드 본더와 HBM4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된다면 지금 잘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그걸 해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죠? 이건 분명히 기술의 영역이고 노하우의 영역이거든요. 그 다음 기술을 잘할 가장 유망한 후보는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기술자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삼성이 지금 현재 어렵지만 다음 거는 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언론에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기사들 때문에 계속해서 좀 잘못된 희망이나 이런 것들, 미련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 SK하이닉스, TSMC 연합의 공세도 만만치 않을 듯.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잘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시간 동안 선두 업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가만히 눈 뜨고 선두의 위치를 빼앗길까요? 추월을 허용할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막연하게 앞으로 좋아질 거야, 다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시장으로 오겠습니다. 이게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닥 지수 보시면 지난 9월 말 이후로 지금 보름 이상, 중간에 공휴일이 많아서 거래일 수는 좀 빠지긴 했는데 보름 이상 제자리예요. 제자리.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코스피도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이 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변동폭이 굉장히 작죠. 이게 보통 차라리 주가가 위로 못 가더라도 위아래 변동성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매수 매도 하면서 수익을 먹을 수 있는 폭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멈춰버리면 이게 제일 지루한 거예요. 이게 지금 또 문제가,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글로벌 증시와의 격차를 나타낸 그래프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세 개가 미국, 일본, 대만입니다. 그 밑에 빨간 게 코스피고 파란 게 코스닥입니다. 이게 1년 차트예요.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 들어와서부터 이런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4월부터 우리 시장의 하락이 유난히 가파르게 시작이 됐는데, 이때 이제 총선이 있었죠. 총선에서 나왔던 결과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금투세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시장을 미리 예언하는 그런 시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한쪽이 이렇게 너무 압승을 해버리면 상대에서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한쪽에서 밀어붙이고 한쪽에서 양보를 안 하면 이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 대비 과도하게 밑에서 소외되어 있잖아요. 이런 구간은 정확한 바닥이 어디냐, 이런 걸 떠나서 큰 그림상 무조건 기회라고 저는 봐요. 그게 이제 당장 해결이 안 되는 어떤 시간적인 문제가 있는 것 뿐이지, 이런 구간에서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 기업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나타낸 거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글로벌 증시와 계속 격차를 벌리면서
하락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기업이면 그 기업이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격차 좁히기가 안 될 수 있는데 우리 시장 전체 시장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뭐 막말로 금투세 불확실성만 크게 해소되어도 그것만 해도 아마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로 증시의 어떤 그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은 올해 고생했던 부분들을 많이 만회하면서 좋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주식을 뭐 이제 와서 팔고 미국 주식 사고 이런 거는 저는 별로 권하지 않고요. 뭐 약간의 자산 배분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와서 한국 비중을 많이 줄여서 미국의 비중을 크게 높인다? 그거는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그게 좋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미국 쪽을 조금 비중을 줄여서 한국 쪽을 조금씩 키우는, 그게 저는 장기적인 포석에서는 좋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주식을 뭐 매수를 하든 보유를 하든 어떤 주식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까? 저는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자, 물론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 최근에 우리 답답한 시장에서도 대안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이오주입니다. 리가캠 바이오, 뭐 알테오젠, 뭐 펩트론, 또 뭐 퓨처캠, 보로노이, 그리고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우상향 신고가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시장이 답답한 걸 못 느끼는 분들이라면 이쪽 바이오 쪽에서 좀 비중 있게 승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요즘 참 괜찮은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쪽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성향이거든요. 각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아마 바이오주를 좀 기피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꽤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워낙에 난이도가 있잖아요. 네, 난이도가 있고 약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성향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만 이제 와서 다른 종목들 비중을 줄여서 바이오 쪽을 추격 매수한다. 예,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유자의 영역 또는 뭐 이쪽에서 계속 좀 수익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슈팅 시세를 노려보는 이제 그런 정도의 대응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 한번 해봤는데 지금 이런 답답한 장세 그리고 바이오주 추격 매수가 부담스러운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핵심 성장 섹터의 주도주, 대장주, 그러니까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계속해서. 결국에는 이 주가라는 거는요, 실적 성장, 그러니까 실적 성장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하고 실적이 꺾이면 주가가 하락하고, 저는 이게 가장 근본의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가를 차트 가지고 뭐 이래서 올랐네 저래서 추세가 꺾여서 떨어졌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실적이 그걸 증명해 줍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은 결국 실적이 크게 성장을 해 있고요. 주가가 오르다가 폭삭 주저앉는 종목들 나중에 보면 어때요?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이 오르니까 다 빠져요, 나중에. 뭐 대표적으로 작년과 올 초에 히트를 쳤던 초전도체 테마주들, 이런 종목들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결국 다 내려오잖아요. 뭐 모비스, 뭐 원익 P&E 이런 종목들이 이때 테마를 형성했지만 실적이 없으면 다 빠진다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로봇주 같은 것도 보면은, 이건 지금 T 로보틱스 차트인데 로봇주가 한때 굉장히 잘 나갔죠. 특히 작년에. 근데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매년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결국 다 내려와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잘 조정 소화하고 더 상승하는 이런 종목들은 뭐예요? 실적이 뒷받침되면 그렇게 갑니다. 대표적으로 재룡전기 같은 기업들 보시면 작년 재작년에 주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가죠. 다시 가서 엄청난 시세를 떠뜨렸죠. 그 왜 그러냐? 이렇게 실적이 몇 배씩 몇십 배씩 증가를 하니까 올해 더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700억 났고 올해는 지금 분기마다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이 실적으로 증명되니까 주가가 더 가는 거죠. 그 다음 대표적으로 뭐 파마리서치 같은 피부 미용주들, 뭐 이런 종목들도 제가 최근에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얘도 보시면 실적 보세요. 실적이 매년 영업이익이 300억, 500억, 600억, 900억대, 그리고 올해는 1200억대까지 이렇게 매년 이익이 성장을 하죠.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은 결국에는 이런 굴곡은 있습니다. 굴곡은 있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런 게 다 기회예요. 다 상승해서 신고가로 가죠. 그러니까 실적이 신고가를 내면 주가도 신고가를 내는 겁니다. 물론 실적이 꺾일 때는, 성장이 정말 꺾일 때는 이제 주가도 고점을 미리 찍지만, 그래서 주가 상승의 본질은 실적 성장이다. 이거는 그냥 진리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어렵잖아요. 왜 어렵냐면 이게 항상 맞는 게 아니고
요즘같이 어려운 장에서는 실적이고 뭐고 안 통하거든요. 실적이 좋아도 안 가고 이상한 적자 보는 테마주들이 급등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실적만 믿고 우리가 매매하기는 어려운 코스가 중간중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지나고 나면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쉽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결국 시장이 살아난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안 살아난다. 그러면 어차피 어떤 주식을 우리가 매매해도 안 돼요. 그죠? 뭐 인버스나 해야지 뭐. 근데 이제 그런 가정하지 말고 결국 시장이 앞으로 살아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겠습니까? 뭐 수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겠지만 저는 필요 충분 조건을 확실하게 압축해 보면 앞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종목, 그리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실적 성장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은 반드시 살아난다. 시장이 살아날 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런 종목들에 집중을 하는 거죠. 뭐 한 종목으로 몰빵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어느 정도 각 섹터별로 대장주 위주로 조금 분산을 해서 포트를 꾸려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올해 3,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확실한 기업들 위주로 잘 선별해서 분산해서 매매를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건 어떤 경우의 수냐? 아마도 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면 내가 알 수 없는 정말 대형 악재가 갑자기 뭐 코로나 팬데믹처럼 뭐가 빵 터진다. 그러면 뭔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만 아니면 시장이 살아난다고 하면 저는 지금 이렇게 실적 성장하는 앞으로 성장성 있는 핵심적인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다.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쪽이 어디나라고 했을 때는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는 섹터죠. 반도체 쪽에서 AI 핵심 수혜가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핵심 수출주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아까 봤던 피부 미용이라든지 뭐 화장품, 피부 미용이나 화장품 이쪽이 뷰티죠. 뷰티 쪽이 계속해서 실적도 좋고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 그다음에 조선 뭐 이런 쪽이 올해 실적도 좋았고 내년에도 충분한 성장 스토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당장 실적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내년으로 가면은 실적이 올해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주력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최악일 때 좀 담아놓고 좀 투자한다라는 관점에서는 2차 전지도 조금은 포지셔닝을 가져가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런 쪽 위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쪽이 뭐 당장 뭐 맨날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조금 부침을 겪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상승의 본질은 결국 실적 성장이다. 어차피 얘네가 안 가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살아나는데 얘네가 안 간다? 실적이 살아나는데 앞으로 시장이 살아나는데 실적 성장주들이 못 간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집중하면서 그래도 이런 답답한 장세에 중심을 잡고 오히려 좀 비중을 조금씩 늘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 어려운 장세 어떻게 각자 헤쳐나가고 계신지 궁금한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싶네요.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시세가 움직이고 뭐 내일 올라갈 종목 맞추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떻게 보면 좀 얄팍한 매매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본질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숙한 마인드로 앞으로 또 뭐 추가적인 내용들 좋은 시장의 변화가 보이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